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2시간 정도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민자치, 지방자치, 자치분권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민자치 이런 용어가 좀 익숙하신가요? 이렇게 편안하게 귀에 와 닿는가요? 지금은 편안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면 이게 교육이 필요 없죠. 네. 이게 편안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지 않다는 말은 학교 다니실 때도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생활 주변에서도 이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가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녁 때 주무실 때까지, 때로는 주무시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 중에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는 서비스도 있고요, 정부가 제공해 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물 서비스도 보시면 여러분들 수도꼭지 트시고 설거지 할 때 쓰는 상수도물은 소위 서울시라는 정부가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는 물 서비스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수돗물 드시는 분 얼마 계세요? 수돗물 이렇게 식수로 드시고 또 밥할 때 쓰시는 분? 거의 다 그러세요? 근데 또 어디 가면 거의 수돗물은 그냥 설거지 할 때만 쓰고요, 드시는 물은 다 사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처럼 정부를 신뢰해서 소위 정부가 주는 물을 제공해 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는 그냥 설거지 할 때만 쓰고 꼭 무슨 에비앙이라는 물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다양한 종류의 삼다수도 있고 이렇게 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슈퍼마켓 가보시면 이미 생수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가 잘 몰라도 이 물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쌉니다. 자,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누구가 주는, 내가 시장에서 사는 서비스와 여러분이 돈을 내는 겁니다. 아니면 정부가 주는 서비스 어디게 더 만족스럽냐는 걸 물어보려고 제가 이 예를 들었는데 이 물리가 잘 안 좋았던 거 보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돈 주고 사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대표적인 게 택시 같은 제도입니다. 택시 여러분 돈 안 내주면 안 태워주죠, 절대. 자, 그럼 택시 서비스. 여러분들 버스를 타시는데 버스는 지금 서울시 같은 반공용입니다. 내가 1,100원 차비를 내지만 실제 차비는 한 3,000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1,100원을 내고 한 2,000원을 시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럼 택시 서비스가 좋으세요? 버스 서비스가 좋으세요? 택시가. 근데 통상은 택시 서비스가 좋지요. 왜? 너 혼자 타고 빨리 가잖아요, 일단.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중간에 스탑 안 하고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급하실 때 여러분 택시 타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은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랑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내가 시장에서 사는 양, 정부가 주는 양, 이게 다 나라마다 둘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양이 다 다른 거야. 특히 이미 지구상에 다 없어졌긴 했지만 소위 공산주의라는 타이틀을 붙였던 나라들 보면 대부분의 서비스가 다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정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시장도 다 암시장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 미국으로 가면 대부분의 서비스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정부에서 이루어질 서비스는 별로 없어요. 자, 그럼 어떤 사회가 좋으냐? 이건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회가 좋으냐는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공산주의는 이상적이긴 한데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다 없어졌죠.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들이 다 이미 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는 정부와 개인의 시장을 반반씩 나눠갔거든요. 그러면 왜 정부와 시장이 나눠갔냐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해요. 이론은 복잡한데 쉽게 설명드리면, 나는 이걸 1,000원에 살 수 있는데 정부는 이걸 1,000원에 못 삽니다. 정부는 똑같은 물건을 비싸게 사. 3,000원, 4,000원 사. 여러분들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3,000원에 4,000원에 사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입이 생기시잖아요.
뭐 남편이 벌어오시든 본인이 벌으시든 그러면 그 돈을 쓰시고 내가 가계부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누가 여러분 가정에 와서 당신 가계부 써요? 당신 돈 올바로 썼어요? 감사하나요? 안 하지요. 그 여러분이 번 돈은 내가 왼쪽 주머니에 넣어도 그만이고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도 그만이야. 빵 사 먹어도 그만이고 쌀 사 먹어도 그만이고 아무렇게 써도 아무 누가 탈취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정부는 절대 안 그렇죠. 왜? 걷어들일 때부터 일단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 걷어들이기 위해서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쫙 여러분 채용해놨어. 돈 걷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 봉급 누가 주나요? 여러분들 다 세금으로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물건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무원의 봉급도 계산이 돼야 되는 거야. 돈만 걷어들이긴 해. 여러분은 걷어들인 돈을 그냥 은행에다가 쌓아놓고 아무데나 뺏어도 되지만 정부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일단 걷어들이면 금고에다 착착착착 쌓아놔야 돼. 그리고서 그 금고에 쌓인 돈을 매년 공무원들이 내년에 어떻게 쓰겠다고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만든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연말이 되면 국회나 지방의회가 너 제대로 써는 걸 계획을 잘 세웠니 안 세웠니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하는 얘기 들으셨죠? 예, 국회가 예산심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럼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각 부처로 내려지면 쓰고 난 되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진행됩니다. 왜? 너 돈 올바로 썼냐 안 썼냐 일이 감사를 하죠. 그러니까 공금이라는 돈은 내 돈과는 달리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부에게 일을 많이 맡기면 돈이 많이 들겠어요? 작게 들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많이 드는 거야. 나는 1,000원에 할 수 있는 일은 정부는 3,000원을 쓰잖아, 일단. 부정부패가 하나도 없다고 전제해서 이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금을 쓰는 과정에 부정부패까지 끼면 이거는 천문학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부정부패 사건들 많이 보셨잖아. 예, 그러니까 정부 혁신, 무슨 행정개혁 쭉 나올 때는 정부를 작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와 시장이라고 하는 두 개가 있고 혹시 이 중간에 그레이존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좋겠잖아요. 예, 그거를 오늘 얘기하려고 여기 여러분들이 모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위원도 계시고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뭐 등등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통장님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여기 오셨죠. 예,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데 정부에 맡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드니 돈이 많이 안 드는 우리 지역에서부터 우리끼리 해보면 좋지 않겠어? 예,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주민자치라는 거고요. 이미 우리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해서 하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제가 시간 말미에는 이거를 처음부터 스스로 한 나라의 예를 들여서 이게 얼만큼 우리가 효용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제가 쓴 거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의 걸어온 역사를 보면서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민자치라는 걸 얘기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주민자치가 편안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도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 지방자치라는 걸 별로 해보지 않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 다니실 때 공부한 거를 이렇게 되새기는 의미에서 영국 그러면 1215년에 마그나 카타라고 하는 문서가 생겼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모르게 좋으신가 보다. 예, 1215년에 그러니까 영국의 민주주의를 공부하면 영국의 민주주의 출발은 1215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1215년은 무슨 해이냐면 존 왕이라는 왕이 세금을 거둘 때 귀족들한테 승인을 얻는다는 문서에 사인한 날이에요. 자, 그럼 1215년은 우리나라는 고려고요. 아시아에서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베이징을 함락한 해예요. 징기스칸 아시죠? 예, 그다음에 그로부터 50년 후에 그 선자인 쿠빌라이가 베이징에 들어와서 원나라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옛날 이 시대인데 영국에서는 왕이 세금 거둘 때 귀족들한테 승인 얻어서 얻는다. 이게 민주주의 출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1948년도에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것도 우리 뜻으로 도입한 게 아니라 당시 메가더 사령부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한국에 심어 놓으려고 하는데 권력을 나눈다는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정치 권력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서 중앙, 지방, 그때의 지방자치라는 걸 도입한 거야. 이게 1948년도에 최초의 우리나라 헌법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제도가 도입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이익이 있고요. 100가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되살아봤을 때 뭐가 어떤 순간에 제일 힘들었냐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네,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일은 아무리 쌓여 있어도요. 이건 밤새워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은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특히 생각과 이익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타협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자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민주적으로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48년도에 그거 하라 하고 제도가 도입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지방자치 하게 되면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줘야 되니까 내려주지를 원치 않는 거죠. 근데 당시는 대통령을 어디서 뽑았냐면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아서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자기 편이 없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국회에.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서 1952년도에 최초로 지방자치 선거를 합니다. 이제 1952년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전쟁 중에 지방자치 선거를 할 만큼 그렇게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 아니었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지방의회라는 걸 구성합니다. 자, 그런데 뭐 지금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회는 어떤 장소냐 하면 지역 간, 성별, 계층, 직업 뭐 등등 다양한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자, 금천구는 전체적으로 하나지만 그 속에도 동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동들이 좀 미묘하게 다 다르죠? 예, 이런 대표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익과 견해들이 모이면 이 조정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동안 민주주의가 굉장히 서툴었던 것도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아니죠. 뭐였냐? 경험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정치의 시작은 부부로서 시작한다고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왜? 20년 이상을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만났는데 이게 어떻게 맞겠냐 이거야.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러면 부부 생활이란 서로 다른 걸 조정해가는 과정이야. 근데 이 조정하는 과정은 뭐 여러분들 더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예,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슴으로 하려면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민주주의가 미숙했다는 뜻은 경험이 미숙했던 거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다. 예, 그래서 그 10년 동안 잘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지방자치가. 잘 안 된 거. 남의 눈에 보면 매일 싸우는 거죠. 근데 싸우는 소리가 바깥에 나는 거예요. 안에서 싸우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실 때도 이 문 밖에 소리 안 나가면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근데 이게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 안에서 싸우는 건 굉장히 건강한 싸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1961년 5.16을 해 박정희 대통령이 보니까 지방자치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대한민국 발전에. 예, 해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그렇죠. 10년 동안 지방의회 하는 거 보니까 매일 싸움만 하는 거야. 그 싸움의 단계를 지나서 조금 성숙해졌으면 좀 우리가 낫었을 텐데 성숙되기 전에 그냥 없애는 겁니다. 그게 1961년 지방의회가 폐지된 거죠. 여기 보시면 군사정변으로 중단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61년부터 한 90년대까지 우리가 정권 교체 없이 장기 집권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화에는 성공을 했죠.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한 나라입니다. 1961년도에 대한민국 1인당 GNP가 87불이었어요. 87불, 100불도 안 됐어. 지금 얼마예요? 네, 지금 3만 불입니다. 네. 50년 동안에 87불의 국가가 3만 불의 국가가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갈라요. 제가 86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미국 영사가 난 미국에 안 보내려고요. 인터뷰를 2시간씩 하더라고요. 핑계 잡아서 안 보내려고. 왜? 가면 안 올 것 같거든요. 이 못 사는 나라에서 미국 가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죠? 지금 비자 없이 가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한 나라 이놈들이 가면 안 온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놈들을 안 보내나 이국리했어요. 비자 인터뷰할 때. 지금 비자 없이 갑니다. 왜? 이젠 다 돌아온다는 거야. 걱정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 그렇게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편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 데모가 엄청 일어납니다. 왜? 민주주의를 위한 데모죠. 기억나시죠? 예, 그 데모를 일는데 그 중에 특히 야당 지도자 2분이 굉장히 격렬한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데 2가지를 주장합니다. 80년대 들어와서. 뭘 주장하냐면 기억나시나요? 예, 대통령 직선제와 예, 지방자치 부활을 주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없앤 제도인데 지방자치가 김대중, 김영삼 당시 야당 지도자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꼭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거야. 예,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그거 이해해 주시면 한국의 지방자치를 쉽게 이해하죠. 자, 왜 이 2 지도자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냐?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주민자치 여러분들 여러 문제 잘 결정하고 이런 걸 원했겠어요? 못 겠어요? 이 2분이 당시의 관심사는? 예,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 자, 그럼 왜 지방자치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냐 이거. 여러분들 그거 오늘 답하시면 오늘 수업 끝. 네, 수업 들을 필요 없어요. 왜 지방자치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냐 이거. 도움이 된다고 믿었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20일간 단식합니다. 지방자치 하자고. 그래서 김영삼 당시 그 3당 합당 대표가 가서 막 단식 그만두라고 사정을 해요. 지방자치 했다. 걱정하지 마라. 단식 끊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평생 민주화 동지 아닙니까? 뭐 한 여러 가지 애증은 껴여 있었지만은 왜 그러냐? 왜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지역주의. 네? 지역주의. 지역주의.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정권교체하는데 도움 안 될까요? 네, 그 말씀도 맞고요. 뭐 지역주의도 맞고, 예? 권력 분산 그것도 맞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지방자치 하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를 누가 뽑아요? 야, 여러분이 뽑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도지사하고 내가 뽑은 도지사가 있어. 그러면 선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한 도지사는 선거 때마다 누구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네,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대통령 마음을 읽어야 그 선거 결과를 가지고 내가 다음 자리에 가는 거야. 내가 임명직이니까. 그러니까 도지사 했던 사람이 내무부 장관 가려면 선거 때 뭔가를 보여야 돼요. 그죠? 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대통령이 의중을 둔 정당의 표가 많이 나오도록 내가 관심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소위 관건 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좀 어르신들은 막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 거예요. 관건 선거 해가지고 공무원들 뭐 누구 찍어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도 보고 공무원들 고무신도 좀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여러 경험하셨을 거라 옛날에는. 그러니까 소위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으로 입김이 닿지 않는 선출직 시장 군수, 선출직 도지사가 없이는 정권교체는 대한민국은 못한다는 거야. 왜? 60만 표가 또 따로 확보돼 있었잖아요. 당시 공화당이나 이런 정당들은 60만 표가 무슨 표예요? 예, 군인 다 남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건데 그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하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출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자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방자치를 하게 시게 되면 지방자치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A4 용지로 한 20장 정도 돼요. 한 160개의 조항이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조항 하나하나가 다 논란거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지방자치 하려고 160개 가는 조항을 만약에 여야 간에 협상한다고 그러면 얼마 걸리겠어요, 시간이? 네,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 다 견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 내무부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라. 내무 원하는 대로 다
하나만 빼놓고 뭐 선출직 시장군수 구청장 요거 하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 다 들어.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이 영역은 당시 지방자치 할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뒤돌아보니까 이제 정권 교체 우리 2번 했죠.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화는 걱정할 게 없는 거야. 이제는 내용이 중요해졌어요. 내용이.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하고 나와 얘기할 주민자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정하고 또 여러분의 결정대로 여러분의 삶이 좀 풍성해질 수 있는 걸 좀 해보자. 이제 그게 뭐냐면 주민자치라는 거다. 이게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그동안은 시장군수 구청장 대통령을 바꾸는 걸 민주주의라고 했다면 실제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민주주의입니다. 실제 안에 있는 내시에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구청, 금정구청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주민들이 참여 속에서 주민들이 결정한 게 최고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그거 하자는 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고 뭐 동해 이렇게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파트의 크고 작은 대수 사이를 누가 정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거기 입주민이 정하는 게 최고 아니에요? 예, 그걸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 그걸 하는 거고 오늘 이 자리는 뭐 하는 자리냐?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하자고 교육받는 자리입니다. 자, 근데 왜 이 교육이 필요하냐? 뭐 여러분들도 크고 이제까지 경험 좀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그게 제일 어렵죠? 내가 내 일은 다 아무거나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일 말고 남을 배려하는 일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한번 뭐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좋을런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대중목욕탕이라는 게 우리 있습니다. 다 좋아하시죠? 싼 가격에 이용하는 지금 우리 국민의 그 레저장이긴 한데, 자, 그러면 거기 가시면 가끔씩은 서로 얘기하기 거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거북한 게 생겨나 내가 늘 학생들한테 자주 들은 얘기인데 아마 집에서 여러분 사와 쓰실 때 쓰는 물의 양이 10리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대중목욕탕 아마 50리터의 물을 이상은 쓰실 거야. 그 쓰시죠? 네.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서 타월 쓰시는데 남자들은 되게 타월을 이렇게 밖에서 안 줍니다. 안에 타월 쫙 싸놨어. 근데 여자들은 꼭 타월을 밖에 주는 데가 있어요. 뭐 2장이면 2장, 1장이면 1장.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왜 이거 주냐? 우리 남자는 안 주는데 그럼 여자들은 타월을 막 써서 이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집에서도 5장, 10장씩 쓰시나요? 여러분들 뭐 안 하시죠? 근데 왜 대중목욕탕 가서 그러세요?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왜 대중목욕탕 가면 5장, 10장씩 쓰냐 이거야. 야, 이게 서로 남을 배려하는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당장 내가 타월을 10장 써도 그게 그 입장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니 그 영업하는 사람은 바본가요? 결국은 그게 코스트를 계속 높일 거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나이 비싼 요금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정부가 보조해 주든지. 사실은 이런 훈련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들은 그 경험이 굉장히 오랫동안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은 목욕탕 있는 나라가 제가 보니까요.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 일본과 우리 독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목욕탕이 별로 없거든요. 그 대신 공동 샤워장은 많습니다. 왜냐면 뭐 피트니스 같은 거 해가지고 샤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샤워하러 이제 다 닦고 거울 앞에 와 있으면 이제 로션 같은 거 쓰면 여기가 뭐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끝나고 나갈 때 자기 타올로 싹 닦고 가시나요? 우린 그냥 가죠. 외국 사람들 보니까요, 자기가 다 닦고 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왔을 때 깨끗하게 쓰라고. 사소한 차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오늘 얘기하는 주민자치관을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아파트에 사시게 되면 앞하고 집하고 굉장히 공간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요 추석 같은 날 선물이 많이 오는 집이 박스를 밖에다 막 쌓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는 편하지만은 앞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빈 박스 앞에다 막 쌓아놓는다고. 그럼 앞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기분 나쁠 거라고요. 박스가 없어서도 기분 나쁘고 앞에 쌓아놨어도 기분 나쁘고.
근데 이게 사소한 배려인데 그게 생활화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꼭 그럼 거창하게 하자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정권 교체에만 신경 쓰던 지방자치를 주민이 참여하는 건데 주민들이 참여하고 수기한다는 말 서로 이제 의논한다는 말이죠. 예, 의논하고 그다음에 결정하고 결정한 게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같은 동이면 동라인.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주민자치를 잘했더라면요, 층간소음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건축업자가 건물 대충 적어서 소리가 많이 나는 것도 맞지만 앞집 윗집 조금만 양해해 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소녀를 키워보니까요, 소녀는 걸을 줄을 모르더라고요. 뛸 줄 알아도 걸을 줄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해 못한다 그러면 애를 키워본 사람들은 자기가 사실 없는 거지. 근데 밤 9시에 오면서 뛴다. 이건 또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 이해를 해주면 층간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소리 나면 바로 경찰서에 연락하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 거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가 뭐냐? 그래서 우리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린생활, 여러분이 생활하는 범위죠. 뭐 동도 좋고 공동주택 좋고 범위 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활동인데 저는 남을 배려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웃과 윗집과 아랫집 또 같은 동에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넉넉한 커뮤니티가 됩니다. 이제 그게 발전하면 야, 우리 동라인에 이번에 추석도 가까우는데 우리 경비 아저씨 굉장히 노고하니까 우리 양발이라도 하나 좀 사드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도 서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나누자고 하는 이제 그게 저는 주민자치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대표만 뽑아서 여러분들이 뭐 구의원도 뽑고 뭐 시의원도 뽑아 보셨죠? 예, 그게 또 지방자치 하나지만 이제는 그 대리로 하는 것보다 이제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은 동대표를 하시거나 입주자 대표에 임원하시면 돼. 조금 더 나가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 같은 거 하시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별로 그런 거 흥미 없으셨죠? 한번 해보세요. 네. 아, 많이 하고 계세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이제 그런 그 마음과 그거를요,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주민자치가 왜 안 됐냐? 자, 이렇게 보면 그동안 우리 참여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도 참여가 사실 있었죠.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니죠. 어떤 참여가 있었냐면 보통 자기 이익과 관련된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우리 집 위에 고압선이 지나간다. 뭐 예제 어디에 뭐 좀 태양광 뭐 발전소를 만든다고 그런 지금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하여튼 대형 무슨 공사한다 그러면 무조건 데모야.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생겨나니까 공공공사의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비싸지는 거지. 예. 그러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예.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참여형 게 굉장히 많았고요. 또 건전한 참여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40년간의 일제 치하도 그런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실 독립운동이라는 게 가장 적극적인 참여였잖아요. 근데 사실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뭐 지금에서 많이 바라지고 있지만 굉장히 좀 슬픈 게 세상을 살아가신 반면에 친이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음성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데는 부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서울에 계셔서 잘 모르시긴 한데 우리가 산업화를 하면서 중앙집권 체제의 지금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인데요. 수도권에 지금 한 2,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직장 나가시는 분인지 아는 건 잘 모르겠는데 보통 경기도 서울로 출퇴근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출퇴근에 쓰는 시간만 3, 4시간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 자기 생활이 피폐해지겠어요? 출퇴근에 3-4시간 쓴다. 그럼 10시간은 또 근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근로시간 줄이자고 좀 권장하고 있지만 그 근무 시간 한 12시간 하고 3-4시간 길 위에 있으면 자기 집에 가면 자기 바쁜 거죠. 일어나면 나오기 바쁜 거죠. 그런데 뭐 뭔 생활에 여유가 있겠어요. 넉넉함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게 수도권 집중이 낳은 부작용 중에 하나다. 근데 이게 치유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뜻을 합하면 뭐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은 과제다 가지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질 거냐? 이제 우리들은 추상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지금 어르신들도 말씀해 계셨는데 1999년도에 생겨가지고요. 지금 한 20년 거의 넘었죠. 그리고 제가 한 10년 동안 거의 뭐 평가도 하고 뭐 이렇게 자문도 하고 쭉 해보니까 적지 않은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 이 주민자치 활성화의 개인 찻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찻동 작업으로 인해서 지금 동네마다 곳곳이 지금 막 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자치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자, 입주자 대표회장 누가 뽑나요? 네, 여러분이 뽑습니다. 감사 누가 뽑나요? 네, 여러분들이 뽑습니다. 그 운영비는 누가 내시나요? 네, 여러분이 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등한했으면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띄워먹어도 몰랐잖아요. 그럼 내 문구만 끝이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죠, 일차적으로. 그래서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잘 되는 지역에 가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관리비가 훨씬 싸고요. 그 안에 커뮤니티가 정말 따뜻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도 굉장히 유명한 데 많죠. 성북교가 뭐 에코 아파트 이런 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입주자 한 분이 뭐 경비원들 방에 에어컨 하나씩 다 사비로 달아뒀는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죠? 또 금정구도 여기 옥상에 텃밭 해가지고 그거 안 했었나요? 금정구? 맞아요. 이 금정구에? 네네. 옥상 텃밭 해가지고 그 불우한 분들 나눠주고 뭐 이런 작업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거의 전 지역으로 좀 확대되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잘되는 지역도 많고 이게 확대되면 10년, 20년 후에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아까 자치분권위원회 들어보셨죠? 예, 문재인 정부에 있는 대통령 소송 자문기관인데요. 9월 11일 날 어제 그저께 앞으로 4년 동안 지방분권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큰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젠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좀 복잡한 이론으로 설명드리면 이제까지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중앙정부에 위임을 해주면 중앙정부도 권한이 지방정부로 온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민들이 바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바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가 종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대사의 중심에 주민 중심으로 간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아, 이게 국민과 주인이 주인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 기억나시나요? 혹시 뭐 많은 얘기를 하셔서 다 기억은 나지는 못할 텐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드리겠다. 기회 평등입니다. 그동안 정도 보면 우리 과정이 좀 불투명한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공정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게 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도 하고 또 미니멈 웨이지라는 것도 만들고 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왔던 기량을 다소 좀 발라서 조금 이렇게 마찰하는 그런 과정은 있을지 몰라도 지향하는 가치는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할 그럴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차원 연상성산에 주민자치 활성화가 들어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여러분들 지방자치제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보면 4년마다 한 번씩 선거에 참여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 때는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 6월 13일 선거할 때 보니까 시장 후보는 알겠는데 시의원, 뭐 구의원 후보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뭐 뽑으셨어요? 정당 보고 뽑으셨죠? 정당 보고 뽑았어요. 사람 잘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뽑으셨는데 실제 뽑은 대표가 대표답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무슨 제도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도 시의원들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있는 제도가 까다로워서 활용하지 못하는 거는 좀 쉽게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이제까지 없던 제도들은 새롭게 도입해서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좀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제도들 중에 여기 보시면 주민투표제도라든지 주민투표제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시의원이나 구의원들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지역 주민에게 바로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무상급식 같은 거 할 때 주민투표한 거 기억나시나요? 예, 이런 제도를 많이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면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보다도 여러분에게 직접 물어보는 제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현장에 가는 투표가 굉장히 어려우니 가능하면 엠보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해드리겠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주민 소환이라는 제도는 여러분이 대표를 뽑아놨는데 대표 잡지 못하다. 뭐 부정행위를 했다든지 무슨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제도죠. 구청장을 뽑아놨는데 구청장 제도 일 안 하고 도둑질만 한다. 그럼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불러들이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감사 청구 제도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한 1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을 공무원이 100만 원 들여서 했다. 이거는 뭔가 좀 검은 구석이 있는 것 같다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감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또 실제 재정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직접 참여 제도를 현 정부가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는 잘 활용하면 굉장히 아주 세게 저는 도입될 거라고 봐지고요. 자, 그 외에 각종 이제 뭐 이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저는 이 금천구는 다행스럽게 전임 구청장님이 이런데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차성수 구청장님이 내가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같이 교수 생활하면서 알았는데 여러분 시민 참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분은. 그래서 금천구는 다른 지역보다도 시민 역량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위 초대된 공간을 확대하는 일, 이건 정부가 할 겁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뭐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고유의 공간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그런 공간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제가 몇 가지 나라를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외국 예를 든다면 어디를 들겠어요? 자, 우리가 외국 얘기를 든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그 대상이 되겠어요? 네덜란드. 네덜란드요? 왜 네덜란드요? 주민 참여가 활발하지 않나 그런 나라. 근데 네덜란드라고 얘기하시니까요. 지금 여러분 서울역 옛날 청사 기억나시나요? 서울역? 저 서울시청 생각나시나요? 네. 그거 누가 만들었나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게 네덜란드 기술입니다. 일본에 가시면 혹시 뭐 자녀분 중에 일본 유학한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게이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동경대학이라는 국립대학이 하나 있고 유명한 사립대학이 2개 있어요. 게이오, 하나와사다. 근데 이 게이오 대학이 초대 전신이 뭐였냐면 네덜란드 어학원입니다. 그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어학원을 생겨서 그게 지금 게이오 대학이 됐는데 그때 왜 네덜란드냐? 그때 이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사람 눈에는 네덜란드가 가장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슈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아시죠? 큐슈라는 섬에 가시면 나가사키라는 현이 있어요.
나가사키가 그 하우스템보라고 하는 그 옛날 올드 거리가 있는데 그게 네덜란드 거리입니다. 네, 그 당시 네덜란드 기술이 일본의 영향을 엄청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덜란드가 아마 선진국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덜란드는 17세기, 18세기에는 선진국이죠. 예, 엄청나게 선진국이에요. 사실 네덜란드가 판단 잘했으면은 지금 미국은 저 네덜란드 땅이 됐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뉴욕이잖아요, 뉴욕. 그게 원래 이름은 뉴 엠스테르담입니다. 그거를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 엠스테르담이야.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 아시죠? 네덜란드에 있는. 그래서 그게 맨하탄을 네덜란드가 먼저 지배해서 거기다 뉴 엠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어. 그랬다고 나중에 영국하고 바꿉니다. 어떤 섬을 바꾸냐면 인도네시아 가면 론섬이라고 있는데 론섬하고 바꿔요. 예.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가 지배하잖아요. 근데 그 왜 바꾸냐 하면 그 후추, 그 론섬에 후추가 많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섬을 바꾸는 바람에 그놈이 좀 뉴욕된 거야. 네덜란드가 선진국엔 틀림없습니다. 근데 인구는 조금 한 인구 한 700만도 안 되는 조그만 도시니까.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외국 예를 든다면 가장 많이 드는 게 미국이죠. 예. 왜 미국이냐 하면 일단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준 나라입니다. 또 지금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관계할 때 꼭 미국하고 조율하잖아요. 예? 우리 지금 행정대학원이라고 저 소개했는데 선생님이 28명이 있어요. 우리 전임 교수가. 그중에서 24명이 미국 박사입니다. 뭐 여러분 주위에 유학 가는 학생이 있으면 너 어디 가니? 그러면 거의 90% 미국 갑니다. 네, 최소한 지금 학문은 지배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학문을. 네, 그러니까 미국 얘기하고요. 우리 기준하고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세계에서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 몇 개 뽑아라. 그러면 첫 번째로 뽑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하는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지금 지구상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 기준은 그래도 잘하는 나라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옛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좀 그거 해도 뭐 걔네 관점에서 미국을 보면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죠. 응? 그다음에 우리가 또 예를 든다면 영국이죠. 우리 영국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영향을 준 일본. 네 나라. 그다음에 독일이 뭐 지금은 조금은 아닌데요.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제2외국어라는 거 배우셨나요? 뭐 하셨어요? 제2외국어. 프랑스, 불어. 그다음 또 독일어. 또 일본어. 그럼 젊은 세대예요. 제가 70년대 대학 다녔는데요. 70년대 일본어 공부하면 지나가는 친구들이 바로 찼어요. 일본어 공부한다고. 그럼요. 우리 그 일본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도 서울대학교만 일요일 문과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만 일요일 문과가 없어요. 전 대학에 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 자존심상 일요일 문과를 전공 학과로 두고 있지는 못해. 이게 다 역사적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응? 근데 제가 지금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독일어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제2외국어로. 근데 독일하고 우리는요. 정말 인연이 없는 나라거든요. 요즘에 뭐 독일차가 많이 나와서 그러긴 하지만 독일하고 우리 직접 컨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한때는 지금 뭐 대학 인원 학생 수가 줄어서 좀 없어지고 있지만 도고동문과가 100개 대학에 있었습니다. 도고동문과가.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인구 5천만 나라에서 도고동문과를 100개씩 갖고 있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지금은 예외지만 저 나이 때 유럽에 공부하러 가면 네덜란드보다도 대개 독일이나 프랑스를 갑니다. 왜? 우리의 법제가 독일과 프랑스 법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주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받은 거예요? 일본을 통해서 받은 거거든요. 일본이 근대화하는 과정에 독일과 프랑스 법을 갖다 걔네가 쓰고 그걸 갖다 우리나라한테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때는 독일어, 불어에 막 공부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연결되시겠죠? 예. 지구 세계사를 보면은요, 중요한 변화에 꼭 사건이 생길 때 그 원인이 되는 게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세금입니다. 근데 그 세금은 왜 생겼냐면 여러분 로빈훗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로빈훗 영화 보시면 맨 마지막에 가슴에 사자 문양을 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사자왕 리차드라는 사람입니다.
십자군 원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십자군 원정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성지가 이슬람교들의 이제 지배대에서 이제 그걸 탈환하겠다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교황이 유럽에 있는 그 황제한테 야, 요번에 네가 가서 한번 그 성지를 회복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병력과 가족, 그 당시에는 십자군 떠날 때 가족도 다 데리고 갔어요. 군인만 간 게 아니라. 워낙 1년, 2년씩 걸리는 장기 여행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데려갑니다. 그럼 한 10만 명 데려가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네, 그때 1199년인가요? 영국의 사자왕 리차드가 자기가 명령을 받고 십자군 원정 떠나면서 그 궁궐에 있던 돈을 싹 긁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왕이 되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세금 걷겠다고 그러다가 귀족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그래서 굴욕적으로 서명한 문서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파일 좀 바꿔주실래? 네 개의 나라를 들을 텐데 이제 맨 처음에 소개할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생겨납니다. 자, 미국은 사실은 십자군 원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나라예요.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이 특히 여기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가보셨죠? 이스탄불 안 가보셨나요? 네, 터키의 가장 큰 도시인데 그게 동로마의 수도였잖아요.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이스탄불을 지배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던 실크로드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항로를 개발하, 인도를 가는 항로를 개발하라고 그래서 출발된 게 콜럼버스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인도에 가는 길 찾는다고 간 게 미국에 갔고 그래서 붙여서 그것도 서인도 되더라고 붙였잖아요. 자기는 인도에 온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신대륙이 있다는 걸 알고 아까 네덜란드 말씀하셨는데 이때 그 당시에 유럽은 종교 전쟁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네덜란드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한 100여 명의 사람과 당시에 네덜란드에 있던 건달 한 20명, 한 120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가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기 타도 우리 미국 가는데 한 열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당시 배를 타면 한 어느 정도 걸렸을 것 같으세요? 배를 타고 네덜란드에서 그 엠스테르담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미국을 간다. 배를 타고 가면 얼마 정도 걸렸을 것 같으세요? 네, 6개월 걸렸답니다. 6개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배를 타고 6개월 가면 나온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죠. 당시는 지구가 네모만하게 생겼다는 둥 이렇다는 둥 뭐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다고 이제 배를 타고 한 달 정도 떠나면 그리고 망망대해에 아무것도 없다. 새 한 마리 없다.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배 안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건달들은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거 아무래도 신대륙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왔다 돌아가자는 거고요. 당시 종교를 찾아갔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다르게 신념이 있잖아요. 우리 가자. 그래서 이제 남장 토론이 벌어지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요겁니다. 120명이 여기서 우리 대표를 하나 뽑자. 그리고 대표의 지시대로 간다.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유럽 사람들은 왕이 됐든 귀족이 됐든 다 세습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신분이 일꼴하다고 보고 선상에서 대표를 뽑는데 그때 뽑은 대표가 가브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브너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지금 미국의 주지사를 가브너라고 해요. 주지사를 가브너라고 하는데 그 가브너,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선출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개의 나라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영국이 있고요. 그 영국은 전통이 오래된 나라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독일과 일본이 되려고 하는데 미국은 이게 백지우에다가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자기네가 이렇게 디자인을 싹 해가지고 디자인대로 만든 나라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인디안이 있었지만 인디안을 싹 이렇게 밀어냈잖아요. 그리고 백인의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로 치면 금정구청 만들고 서울시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렇게 이상적으로 만든 나라예요. 근데 영국은 오랜 전통의 지역 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흩어져 살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국가를 하나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을 보면 참 행복한 나라입니다. 자원도 많죠.
처음부터 자기네가 생각한 대로 다 물론 위기는 몇 번 있었지만 그걸 만드는데 그 기초가 뭐냐 오늘 얘기하려면 주민자치가 그들의 가장 힘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인 주민자치 정신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영국 먼저 할까요? 영국 먼저 하는데 자 영국은 왜 민주주의가 일찍 발전했냐 이제 궁금하신 분이 왜 영국이 다른 나라보다 일찍 민주주의가 됐겠냐 이렇게 질문하면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영국을 가장 괴롭힌 민족은 바이킹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사실 바이킹도 배를 타고 한참 와야 돼. 섬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섬나라는 상대적으로 외적의 침입이 작은 거죠. 배를 타고 한참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왕이 자기 군대를 강력하게 갖고 싶어도 갖고 싶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귀족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야, 우리 전쟁도 별로 없는데 너 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으려고 그러냐.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다는 말은 귀족들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힘도 견제하고 세금도 작게 내려니까 왕의 권한을 낮게 놔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나라는 원래 각 지역의 중심으로 한 귀족들의 힘이 센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생긴 게 분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왕을 누구 시킬까를 두고서 수많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미전쟁이라고 기억나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 장미전쟁이 왕이 계승권을 놓고 30년 동안 두 개의 장미 집안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의 맨체스터입니다. 그래서 맨체스터에 그 축구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맨체스터 시티고 하나가 유나이티드라고 하잖아요. 그걸 장미전쟁 같다고 그러는 게 딱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계승권을 놓고 싸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역이 권한이 강했던 나라예요. 왕권이 튼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왕이 국고가 없어서 세금을 걷겠다고 하니까 귀족들이 나타나서 사인해라 한 게 이게 마그나 카타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국이 가장 우리가 아마 그 한글 창제, 그 훈민정음을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재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요 마그나 카타가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영국 박물관 들어가시면 그 입구에 이렇게 큰 유리 상자에 저 문서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교황이 사인한 거죠. 자, 그리고 각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좀 낯선데 영국 같은 데 가시면 공동묘지가 마을 한가운데 다 있습니다. 교회 옆에 있고. 보셨어요? 그리고 동네 가시면 그 마을 펍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맥주를 파는 선술집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관리 주체가 다 지역 공동체가 관리합니다. 그 페리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페리시라는 공동체가 그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도 관리하고. 그래서 이 영국은 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되면 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20년만 보존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지나면 그거 파내고 다른 사람 묘 써도 돼요. 그 관리를 지역 공동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그런 공원 같아요, 묘지가. 우리는 이렇게 좀 경원시 했던 문화인데 이 사람은 그냥 갓에 두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요즘은 지역 살림, 그 지역 활성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지역 공동체가 지역 전통적으로 내려온 건물들을 소유도 하고 또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펠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분단 곳이고 또 지역적으로 영국이란 나라는 서로 다른 이민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켈트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살았죠. 그런데 바이킹이 들어와서 남쪽에 살던 켈트족들을 북쪽으로 쫙 몰아냅니다. 그렇게 된 지역이 스코틀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이브하트 보셨어요? 네, 보시면 그 멜 깁슨이 그 독립 영웅으로 나오잖아요. 윌리엄 월리스 실제 인물입니다. 그 윌리엄 월리스 역할을 하는데 그 윌리엄 월리스가 스코틀랜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의 왕국이야.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노던 아일랜드. 이 네 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네 개의 지역의 그 자치권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자, 어느 정도 세냐면 우리는 월드컵에 몇 팀이 나가요? 우리나라는 그 북한 한 팀, 남한 한 팀이지. 그렇죠? 영국은 네 팀이 나갑니다. 잉글랜드 팀, 스코틀랜드 팀, 웨일즈 팀, 노던 아일랜드.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독립국가처럼 보는 거예요. 실제 독립국가가 아닌데. 그래서 하얀 바탕에 빨간 그 색으로 열십자 그려진 게 잉글랜드 플래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잉글랜드를 영국이라고 배우셨죠? 네, 근데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영국은 요 네 개의 지역을 묶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영국에서 가장 큰 지역이긴 한데 잉글랜드가 영국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국은 이 4개 지역을 묶어야 돼요. 근데 이 4개 지역이 언어도 조금 틀리고요. 문화도 틀리고 또 민족이 좀 틀려요. 그래서 거의 자치적으로 움직인다. 특히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 관계는 조금 이렇게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혹시 이제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가면 유니언잭이라는 영국 국기를 보기보다는 스코틀랜드 플래그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자기네 돈이 따로 있어요. 스코틀랜드는 법제가 다르고 교육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시스템도 다 달라요. 근데 독립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치권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나라 문헌 중에 우리도 스코틀랜드 같이 자치권을 확대해달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던 아일랜드는 사실은 그레튼 섬에 붙어 있지 않고 아일랜드 섬에 붙어 있죠. 이 섬은. 이거는 1922년 아일랜드가 독립할 때 아일랜드는 그 카톨릭 국가거든요. 근데 요 지역만 신교주의자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신교주의자들이 우리는 아일랜드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영국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아일랜드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있죠. 그래서 IRA라고 가면 이렇게 쓰고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이 노던 아일랜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지금 이게 단일 국가이긴 한데 연방제에 준할 만큼 분권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 중심 단위의 주민자치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페리시라고 하는 단위가 사실은 교회 단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페리시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에 가장 권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창문을 여는 일입니다. 카튼.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 양질의 짭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양질의 짭, 뭐 악질의 잡이 있는 난 잘 모르겠는데 저질의 잡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직업에 규천이 없다고 보고요. 영국에 가시면 어떤 직업이냐면 창문을 닦는 직업이 있습니다. 고층 빌딩 창문 닦는 게 아니고요. 단층짜리들을 닦는 직업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커튼 열고 창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지역 간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집에 커튼이 오랫동안 안 열린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와서 확인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특히 지역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면 누가 해결해 줄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은 경찰 안 부릅니다. 물론 도둑질 같은 거는 좀 따이긴 한데 뭐 지역 간의 사소한 뭐 다툼 있잖아요. 쓰레기통을 여기다 놔야 되는데 여기 놨다든지 뭐 다툼 생기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이 와서 해결해 줍니다. 그 신부님 단위가 페리시야. 신부님 단위가 페리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영국 살 때 보면 옆에 연세 많으신 분이 살았어요. 그때 한 90 다 됐죠. 부부가. 그 부부의 아버지 어머니가 마당에다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사과나무를 따다 쓰셨으니까 그 3대 이상이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잔디 깎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깎아줍니다. 뭐 나도 몇 번 깎아주고 또 옆에 사람도 깎아주고 그럼 또 고맙다고 또 애플파이 같은 거 만들어서 또 갖다도 주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민자치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안 깎아주면 돈 주고 사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안부 물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인적이 떨어지면 시큐리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마을과 마을, 집과 집 간에 연결하는 시스템을 쭉 정치해서 내가 내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옆집에 연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을 방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니 이제 우리 둘이 사는데 내가 무슨 여행 간다. 그럼 옆집에 얘기해주고 가요. 여행 가는데 내가 어디에 불을 켜놓고 간다. 혹시 문제 있으면 좀 봐줘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주민자치가 사실 그런 것도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상호간에 뭘 쌓는 거예요? 신뢰를 쌓는 거지.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좀 애가 3살짜리인데 급한 일 보면 옆집 사람한테 얘 좀 바꿔달라고 갔다 오고 그다음에 또 내가 대신 또 옆집 사람 봐주고 사실 이게 사실은 공동체 자치하자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도 사람 부르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부르든지 아니면 이웃 사람만 맡기는 게 좋은데 누구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이웃 사람은 내 이처럼 봐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영역을 지역마다 동마다 다를 거라는 거야. 그 필요한 부분이 그 점을 찾아가는 건. 그런 의미에서는 영국도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이란 나라는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관한 역사서를 보시면 미국 사람들의 전성기는 언제냐? 1603년부터 1776년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까지를 최전성기라고 그럽니다.
왜? 아니, 우리 생각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났을 때부터 최고 전성기지 왜 만들기 전이냐 그랬다니까. 혜택은 다 보고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던 시대야. 왜? 군대 그거 다 누가 영국 군대 와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가 돈 벌면 다 자기네가 자기 주머니에 다 들어가는 거야. 세금 낼 필요가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시는 세금 중에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많이 내시는 세금 중에? 뭐 소득이 없는 분들은 돈 안 내서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예요. 왜냐면 내가 봉급 받으면 30%를 내 세금 딱딱 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소득세가 언제 생겼냐면요, 1907년도에 생깁니다. 늦게 생겼죠. 1770년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미국의 소득세는 1907년도에 생겨요. 훨씬 뒤에 생기죠. 왜? 미국 사람들은 소득은 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국가도 네 소득을 손대면 안 되는 거야.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만든 사람들의 권리,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오늘 한 5, 60분의 사람이 계신데, 자, 종교도 한 3분의 1, 여기 이제 요 분은 우리 무슬림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기독교라고 그러고, 여기 예를 들면 여기는 불교라고 그러고, 여기는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자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묶거나 다툼이 없고 자기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잘 지키겠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하는 나라 하나 만들고. 그렇죠? 섞어놓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샤머니즘 사람들은 샤머니즘끼리 모여 살고, 불교분들은 불교분들이 모여 살고, 이렇게 모여 살아야 돼야 다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걸 섞어놓으면 불교가 좋니 기독교가 좋니 몇 싸울 거 아니에요. 특히 종교의 문제는 그게 가능하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왜? 처음부터 이주민 할 때 나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이 있는 나라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요, 어떤 지역은 사람이 10사람인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은 100명이 모였어. 그러면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10명과 100명이 모이면 100명 있는 집단이 10명 있는 집단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뭐 얘기할 때. 그렇지. 연인만 10명밖에 안 되는데 뭘 까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 낼 때도 100명 낸 집은 우리 10명 내니까 니네 한 명만 내. 그게 맞죠? 비례로 하면. 그럼 10명 있는 사람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려면 너하고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가라 이거. 너는 너희끼리 가고 우리 따라 가겠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타협을 하는데 그 당시의 현실이 지금의 얘기를 해보면요, 캘리포니아라는 주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캘리포니아. 인구가 4천만입니다. 캘리포니아 땅 넓이가 우리나라의 4배야.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주예요. 땅도 우리나라 4배 넓고 사람도 4천만이에요. 제일 조그만 주는 인구가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제일 조그만 주. 45만이야. 45만. 4천만하고 45만이에요. 인구 비례가.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와이오밍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대표 뽑을 때. 야, 우리는 100명 나오는데 너는 한 명만 나와라 그럴 거 아니에요. 100배 차이 나잖아요. 45만에 4천만인데. 그럼 와이오밍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지. 뭐. 따로 논다는 거. 같이 안 논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헌법은 4천만의 캘리포니아가 45만의 와이오밍을 존중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어렵죠? 가능하겠어요? 예, 이거를 가능하게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대한 타협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상호는 100명인데요. 주가 50개 주가 있어요. 그래서 각 주에서 2명밖에 못 나갑니다. 상호는 다 2명이에요. 인구 4천만이 되는 캘리포니아도 2명이고요. 인구 45만 되는 와이오밍도 2명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양보로 됐겠어요? 이런 제도는. 누구의 양보로 된 제도예요? 그렇지. 힘센 사람이 양보했기 때문에 된 제도야. 캘리포니아가 반대했으면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와이오밍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라는 두 개의 하우스가 있는데
상호는 각 주에서 2명씩 뽑아요. 그래서 100명. 하원은 인구 비례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오밍 1명 나오고요. 캘리포니아 한 60명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할 때 머릿수로 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뭐가 머릿수로 해야지 돼요? 돈. 예산 짤 때. 그렇죠. 100명인 집단의 예산과 1000명의 집단의 예산은 다르잖아요. 무슨 사람 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하원은 주로 예산권만 갖고 있고요. 모든 권한은 상원이 다 갖고 있습니다. 상원이.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웬만한 거는 다 주민들이 정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금천구 그러면 구청장 선거도 하시고 구의원 선거도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했어요? 우리 구청장 구의원 뽑자고? 아, 그건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해서 법대로 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지역에서 야, 우리는 구청장은 안 뽑고 의회만 뽑을래.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구청장 뽑도록 하자. 그렇게 한 동네도 있어요. 왜? 주민들이 다 정한 거야. 우리는 시장도 뽑고 우리 구의원도 뽑자 이렇게 한 동네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의원들 뽑아서 의원들이 국장까지 하는 데도 있고 다 지역이 지역대로 나름대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 8만여 개 정도가 있어요. 백화점인 거죠, 지방정부가. 왜? 처음부터 그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 사정대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쭉 발전돼 나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뭐 큰 도시는 조금 제해놓고 조그만 동네 가시면은요 방학 때마다 크고 작은 스포츠 클럽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방학 때면 이제 학생들이 그게 없잖아요. 그럼 뭐 축구 교실도 있고 무슨 뭐 농구 교실 다 가면 다 볼런티어들이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축구 좀 잘했다. 뭐 박지성 선수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럼 자기가 그냥 깃발 들어요. 그러면 회비 10불, 10주, 일주에 1불씩 그래가지고 뭐 동네에서 하고 이런 그런 모임들이 많은 건데 그게 다 뭐로 이루어지냐? 주민자치에서 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표를 불러들인 주민 소환, 주민투표 이런 제도들은 다 원칙적으로 주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죠. 1980년대에 캘리포니아 예를 하나 더 들면 지금 우리는 시장, 구청장을 3번 이상 못합니다. 그렇죠? 구의원들은 제약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 제도가 1980년대부터 막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가 딱 법으로 정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들이 지역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왜?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LA라는 도시를 이렇게 보니까 시민들이 보니까 시장이 한 2번 하고 3번째 시키니까 이게 일 안 하는 거야.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초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3선 이상을 시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다가 조례를 만들려고 제청하니까 시의회가 노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주민 발의.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바꾸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랬더니 시의회가 그 안을 부결시켰어요. 그러니까 부결시키면 어떡합니까? 또 다시 안 하고 주민 투표로 정하죠. 이 파일 맨 마지막에 보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주민 투표로 결정된 이게 1980년대죠. 아주 중요한 케이스.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의 많은 지방 정부들이 선출직 공무원의 횟수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늘 기회했을 때마다 3번 이상은 2번 이상은 시키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들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요 2번 이상 시키지 마세요. 타성에 붙어가지고 일들 안 하거든. 그렇죠? 처음에는 막 용기가 나서 하고 두 번째 때 이제 경험이 나서 좀 세련되게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되면 좀 꾀가 나서 안 해요. 엉뚱한 생각만 해. 맞죠? 뭐 다 동의하시네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주민 투표로 확정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뉴욕시 같은 데도 보시면 중요한 사항 정하는 건 다 주민 투표로 정합니다. 시장에 봉급을 올리겠다? 이거 마음대로 못 올려요. 주민 투표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 세금이잖아요. 아니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봉급 올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봉급 올려준단 말은 내가 세금을 더 낸다는 걸 각오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올리겠다 그러면 주민 투표에 물어보니까 우리 시장 요즘 참 애쓴다. 맨날 밤새워 잠자고 일하니까 우리 봉급 좀 올려야겠다 그러면 올리는 거야. 이게 주민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아주 오랜 경험이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게 내체화되어 있는 거죠 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끝 순서인데요. 예, 독일과 일본입니다. 매 우리가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한 게 다 일본 때문이죠.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계셔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안중근 의사가 안 계셨으면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일본말 하고 계실는지도 모르지. 네,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네. 이토 히로부미가 1905년도에 초대 조선 통감으로 옵니다. 근데 조선 통감으로 오는데 그때 나이가 한 60, 한 2, 3세 됐습니다. 일본에서 중요한 자리는 다 했습니다. 32살에 고베라는 도시 들어보셨나요? 네, 고베에 속해 있는 효고현이라는 현지사를 32살 하고요. 내무부 장관, 총리를 4번 하고요. 귀족원 의장 뭐 해가지고 오만 자리는 다 했어요. 그리고 다 마치고 최고의 정계 원로가 1905년도에 조선 통감으로 옵니다. 그리고 통감 임기 4년 끝나고 1909년도에 하얼빈 방문하다가 죽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한 역할입니다. 우리한테는 최고의 원흉이었고요. 일본 쪽에서 보면 일본 쪽에서 보면 최고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근대화시키는데 1등 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일본 가시다가 국회의사당 가실 일 있으면 일본 거기 탁 들어가는 입구에 동상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이토 히로부미 동상입니다. 총리를 한 번도 하기도 어려운데 4번 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생각은 잘하신 거지. 근데 왜 독일과 일본이냐? 1868년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라는 나라는 원래 1603년도에 만들어지잖아요. 에도 막부라는 막부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에도 막부는 지금으로 치면 연방국가입니다. 일본은 연방국가였어요. 전국을 한 300개 정도로 이렇게 번이라고 하는 행정체제로 나눠져 가지고요. 그 번의 영주인 다이묘들이 세습하고 거의 자립할 수 있는 완전 거의 독립국가 정도였습니다. 왜? 에도에 세금을 안 내도 됐어요. 그리고 각 막부 그 번에 있는 다이묘들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치적이에요. 내가 내 군대를 데리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자리는 내 아들이 맡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밑에 있던 사무라이가 나를 버리고 다른 데 가면 이건 다른 데서 뭐 안 받아주는 게 각 다이묘들의 약속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낭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무라이가 어떤 사람이 충성을 약속하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한테 충성해야 돼. 나가면 이 사람 아무데도 안 받아줘. 네, 이게 이런 연방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제국자는 장단점이 다 있죠. 근데 어떤 단점이냐면 국가가 하나의 목적으로 이걸 자원을 동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야, 너 군대 보내라 그러려면 얘가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1868년 소위 메이지 유신하면서 이토미네가 생각한 게 이 연방제에 전하는 분권 체제를 집권화하는 것에 대한 구상입니다. 근데 이 집권화를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어디서 얻냐? 독일로부터 얻습니다. 독일로부터.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끝나고 메이지 천황이 당시 일본에 있던 엘리트 한 200명을 뽑아가지고요. 미국, 영국, 유럽을 한 2년 동안 쭉 순회시킵니다. 그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 그룹인데 한 2년 동안 미국부터 쭉 돌게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6개월, 영국 다니다가 이토 히로부미가 소위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 독일의 운명과 일본의 운명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자, 독일은 지금 가장 선진국 중에 하나잖아요, 유럽에서요. 그런데 소위 이 19세기 말까지 유럽에서 가장 천덕꾸러기가 독일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게르만족 그러면 지금은 뭐 아주 선진 민족이 됐지만 서양 사회에서 게르만족은 가장 야만인족으로 독했어요. 거칠고 덩치 크고 문화 없고 이런 민족들이 있고요. 근데 이 민족들이다 보니까 뭐에 먼저 눈을 뜨냐면 신교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루터 아시죠? 루터교요. 종교개혁. 그러니까 메인 캐톨릭의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종교혁명을 통해서 신교에 눈을 뜨니까 국교 국가들이 독일을 견제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견제하냐? 힘을 못 뭉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300개를 갈갈이 쪼개놓습니다. 주변에 있는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독일을 갈갈이 찢어가지고요. 조그마한 이렇게 소위 공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게 1640년에 웨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오다가 1703년도에 프리드리히 대왕이라는 독일의 지도자 하나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게르만족이 갈갈이 찔겨 있는 데는 울분을 느끼고요. 프로시아라는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독일 민족을 묶기 시작합니다. 그때 묶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고, 브람스라는 음악가 아시나요? 네, 브람스라는 음악가고, 그 다음에 나후에 등장한 게 히틀러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묶어서 강대국이 되는 과정을 이토비누가 딱 보고, 아, 요거를 우리가 일본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연방적인 시스템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집권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집권화되려면 세습제였던 각 그 번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습적이 되는 현지사를 없애고 다 임명직으로 바꿉니다. 그 반발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 군대들을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5만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데 너 군사 내놓으라 그러면 쉽게 내놓겠어요? 특히 사무라이들 한번 전쟁 한번 할 그 덤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마찰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면 자기를 많이 도입해요. 그래서 귀족들한테 막 자기를 막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권에 성공을 하고 그 집권을 바탕으로 소위 일본이 한 1868년부터 1905년까지니까 몇 년이죠? 한 50년도 안 돼서 세계 강국으로 들어갑니다. 50년 만에 세계 강국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썼던 제도가 독일 제도예요. 독일 제도가 뭐냐? 단체자치라고 들어보셨나요? 강력한 중앙정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밑에 지방자치단체를 둬서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잘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 관계가 상하 직속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일본에다 쓰고 이 시스템을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언제부터 갖고 오냐면 사실 1896년 우리 갑오개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이모군란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갑신정변 들어보셨죠? 이게 다 일본 사람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는요, 우리 조정에 힘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갑오개혁할 때 특히 지방제도에서는 어떠냐면 중앙정부가 지방을 컨트롤하려면 지방이 크고 힘이 세면 안 좋겠죠. 중앙이 지방을 컨트롤하려면 지방이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남북도 시스템을 둡니다. 그래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가 이게 1896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야. 그전에는 우리 뭐 황해도, 함경도, 전라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남북도로 쪼개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사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가 시키면 지방은 시키는 것만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권적인 시스템이 된 거잖아요. 예, 그 제도가 조선 총독부령이라는 령으로 내려와서 한국에 쫙 됐고 1945년 이후에는 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돼 갑니다. 왜? 당시 일본 시대 때 공무원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공무원을 다 승계하잖아요. 군인했던 사람 군인하고 경찰했던 사람 경찰하고 판검사했던 사람 다 판검사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도가 아직도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감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감량 들어보셨어요? 그 판사들이 저 피의자 마지막 재판할 때 여러 가지 정장을 참작해서 내가 형을 감해준다는 제도인데 예, 그게 일본 용어잖아요. 장량감형이라는 제도지. 그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뭐 지금은 선고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한동안 판사가 언도한다는 말을 쓴 적이 있었어. 언도. 이 언도란 말도 일본 단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 법률 다양한 곳에 일본의 영향이 엄청 많은 거죠.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도 그동안은 보이지 않게 일본 제도화에 쭉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나라는 단체 중심의 자치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뭐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과의 관계는 뭐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체자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참여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중앙지방 관계의 권한 배분만 관심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는 주로 이 계통의 말씀을 주로 했고 지금은 이거 외에 주민들의 참여, 주민 중심으로 하는 주민주권 얘기를 많이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가 발생한 나라에 가면
내가 그 중요한 결정 다 주민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평창 올림픽 끝났는데 뭐 그 시설 관리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요즘은 조금 우리가 분위기가 좀 작아졌는데 한동안은 뭐 부산도 아시안 게임 해야 되겠다, 일본 인천도 아시안 게임 해야 되겠다, 뭐 평창은 뭐 오리세, 우리 국제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 결정할 때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 강원도가 결정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누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특히 평창 올림픽 할 때 평창 올림픽의 경쟁 도시가 베른이라는 스위스 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른이라는 도시는 2차 통과하고 나서 그 베른 시민들이 투표합니다. 우리 그 동계 올림픽 할까 말까. 왜 투표할 것 같으세요? 할까 말까를 왜 투표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한다고 결정을 하면 우리가 세금이 얼마, 예를 들면 경비가 100만 불 든다 그러면 시민들이 100만 불 부담한다는 뜻이야.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이 다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럼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주머니에서 나오지가 않고 사실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근데 느끼지 못할 뿐이야. 국가를 갖다가 내려오니까 그게 남의 돈인 것처럼 생각할 뿐이지 사실 그게 남의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내 돈이죠. 멀리 가 있으면 내 돈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내실 때도 가까운 데 세금 내셔야 내가 관심 있게 뒤져볼 수 있죠. 멀리 내놓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어디에 세금을 주게 지방정부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해요. 국가에 내는 것보다. 그래야 내가 또 감나라 배추나라 할 수가 있잖아요. 국가에 세금 내놓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 돈이 어디가 있는지 안 보여. 그렇잖아요. 4천만이 거둔 돈 속에 내 돈이 어디가 있는지 보이겠어요? 근데 내가 동네가 만약에 아파트 단지에서 돈을 냈다. 그건 뭐 투명하게 보이지. 내 돈이 어디가 있는지가 딱 앉아 있는지를 보이니까 내 돈이 잘못 쓰이면 내가 바로 야, 너 엄마 그 돈 왜 거기다 써?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감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돈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 하자는 거예요. 근데 주민자치는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인 거죠. 그리고 늘 참여할 때는 배려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 내가 양보하겠다는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해가 되죠. 죽어도 양보 안 해 이러면 깨져요.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예. 양보해야 되거든 서로. 하여튼 저 열심히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